안녕하세요. 사랑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황한 목사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지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발달장애인도 이성교제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쭉 발달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청장년기에 이르러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과 욕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부에 오시는 우리 장애인 친구분들 중에는 발달 장애인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연령대가 주로 20대, 30대에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알려주고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서 우리 사랑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달장애인의 그 이성교제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발달 과제로서 직업과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기 시절의 직업생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즉 독립된 생활들,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들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자아 실현의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도 직업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의 직업생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도 오늘은 좀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한번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또 하나의 그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즉 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성교제, 그리고 결혼, 출산, 뭐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남자 발달장애인 보다도 여성의 입장에서의 그런 여성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의 그런 결혼에 대한 부분, 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교사로서 어떻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지도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이성교제, 즉 성경적 이성교제의 문화를 확립해 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장들과 또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즉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이성교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그런 이성교제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런 것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성경적인가?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이성교제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됨에, 즉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라는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이러한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폭력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강합니다. 즉,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발달장애인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폭력적인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이게 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성교육과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잘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폭력에 노출이 될 만한 위험도는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그런 현장에 발달장애인들, 특별히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성에 관련된 지식 또는 폭력에 대한 지식, 어떤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낮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당하고 있는 본인이 처한 위치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기가 쉽고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러한 성폭력적인 현장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변의 어떤 도움도 지원도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예방적으로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지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현장으로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부는 더더욱 그렇죠. 사랑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교회라는 공간에 이제 예배가 열리게 되고 현장 예배가 열리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이 일회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입장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립이 돼 있으시고 그리고 훈련이 돼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큰 영향력을 그리고 좋은 영향을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의 교제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나누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 장애 여성 공감이라는 곳에서 발행을 한 발달장애인 성교육 이것부터 다시 고민해요 라는 그와 같은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와 같은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성교제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이성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발달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과연 어떤 현실일까 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몇 가지 이런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성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성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자 장애인이든지 여성 장애인이든지 간에 그러한 입장에서 나도 이성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욕구가 그
장애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달 장애인도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도 한 명의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욕구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표출하는 방식이 비장애인과는 다른 차이 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그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성 간의 관계를 맺고 싶구나라는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측면에서의 욕구도 가지고 싶은데, 이 욕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발달장애인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성교제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었던 이런 한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특정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라는 거에 앞에서 발달장애인은 어떠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존감 자체가 매우 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또는 장애인이 되어서 성장을 해오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도 부정적인 표현을 갖다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는 못났다. 나는 뭔가를 못한다. 나는 늘 야단을 맞는다. 늘 부정적인 말만 듣고 자라난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해오는 환경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주변에 있는 친밀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을 갖다 듣고 자란 그런 어른과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과 격려와 지지 가운데서 자란 어른의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양식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 바가 있죠.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좋은 표현, 긍정적인 표현을 듣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우선적으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청년기에 왔을 때 상당히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어서 어떤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서툴고,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폭력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라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적인 금지주의라든지 또한 보호주의가 상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는 어떤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부모나 아니면 가까운 여러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에게 뭔가 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지도한다라고 했을 때 취하는 방식이 하면 안 돼. 무조건적인 금지인 것이죠. 이것은 나쁜 거야. 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지저분한 거야.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성교제 자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극도로 가정 안에 보호하고 또는 만남 자체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거리를 두게끔 하려고 하는 일종의 보호
하려고만 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보호 형태, 이것이 이제 격리로도 이어질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측면으로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성교제라는 부분들을 놓고, 그리고 성적인 그런 어떤 욕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발달장애인은 굉장히 억압된 위치에, 억압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우리 발달장애인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런 현장에 놓여 있을 때, 성폭력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 피해자이든지 가해자든지 그와 같은 현장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폭력인지 아닌지를, 그걸 인지를 잘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것이 뭔지, 성에 관련된 그런 폭력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왜곡된 그런 인식을 가진 채 그저 피해자로 또는 그저 가해자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감수성을 좀 높이는 것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달장애는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배제나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친구 또는 마음에 들고 또는 사귀고 싶고 또는 친구로 지내고 싶은 어떤 한 일정한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또는 주변에서 막아서,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좋은 호감을 표현하고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장해 오면서 배제라든지 따돌림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잘 극복되지 못한 채 살아온 그와 같은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에서 쌓여진 그런 두려움들을 이러한 이성교제 앞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이성교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면서, 그러면서도 주변의 환경 자체도, 부모의 지도나 가까운 사람의 지도 방식도 이들의 진정한 욕구라든지 진정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한 채 지도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성교제를 지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이성교제라는 부분들을 전혀 완전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만나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이것은 굉장한 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허용을 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방식이나 어떤 지도 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지침들은 어떤 이제 지도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지식들과 어떤 관점들을 잘 정립을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지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바라보는 것 같은 관점을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에 있어서 주로 세 가지 영역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점에서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와 같은 관점을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발달장애인의 그런 이성교제라고 했을 때 이게 장애라는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과연 이성교제라는 것을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을까? 장애라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과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장애인은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느낌을 오고 주고받고 그리고 표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혹시 실수하거나 어떤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잘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 이것을 장애에 입각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전혀 무시한 채 접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기능상의 부분이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이성교제가 시작하기 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장애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교제라는 것이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시작을 하면서도 어떤 단계들을 밟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장애라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이 이성교제를 잘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바로 이 인간이라는 관점입니다. 장애인을 장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비장애인도 이성교제를 하죠. 예. 그런 비장애인이 이성교제를 하는 그와 같은 관점을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특별히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그와 같은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할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 지도 시 고려할 가치, 이와 같은 가치 안에는 이러한 장애라는 점,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점,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들을 좀 이렇게 투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발달장애인도 똑같이 이성과의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욕구들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훈련받고 그리고 방법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훈련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존재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비장애인도 이렇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측면, 그 다음에 평등한 부분들, 이런 것들,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과의 그런 관계성이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평등한 위치에서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그런 특수한 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가고 어떻게 실현해 갈지는 보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인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안에서 서로 이성 간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남녀 관계는 다소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성교제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 어떤 지침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발달장애인의 그런 이성교제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장애에 대한 부분,
인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관점들이 잘 이렇게 융합이 된 그와 같은 관점을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지도할 때에 고려할 만한 그런 가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인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럼 뭐 부부 간의 사랑도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연인 사이에서의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만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성교육과도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성교제에서 이어져서 이제는 결혼 문제라든지 향후에 이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의 모습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의 그런 흐름을 좀 놓고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이성교제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교육이 물론 중심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루는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이성교제 지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그 다음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의,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 관계를 이루어 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흘러가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좀 이야기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성교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은 이성교제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장애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독립이라는 말은 스스로 일어선다라는 것인데,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을 해나간다? 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독립이라는 개념을 아무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독립을 얘기를 한다면은 비장애인들 가운데에서는 독립된 존재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이라는 말 자체를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장애는 흔히 말하는 그런 법적 기준에서의 장애는 우리는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장애가 없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떤 독립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발달장애인의 그런 이성교제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들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이성교제를 지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위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 여기 밑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간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이런 이성교제의 상황들을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신 이성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자로서 돕는 협력자로서 그러한 어떤 지원들,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선택권, 그리고 사생활의 존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차별과도 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발달장애인도 본인의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런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처벌한다거나 어떤 벌을 내리는 그와 같은 행위는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존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발달장애인의 그런 생활 공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정 안에서든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장애인의 경우에서는 본인의 독립된 공간 안에서 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가 어떤 장애인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이성교제의 그런 시기 이전에 벌써 사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되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었는지,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 또한, 그리고 받아온 교육이나 어떤 처우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안에서 받은 그런 처우들에 대해서도, 대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확인하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러한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이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이 됐다고 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성적인 측면에서 또한 이성교제와 관련된 그 같은 측면에서 행동 자체는 문제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좋아함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그런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게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런 거는 선택인 거죠.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모에 의해서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금지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만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들의 행동 자체는 상당히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이성교제와 관련된 그리고 이들의 성적인 욕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가치는 바로 평등한 관계의 형성입니다. 아까도 잠깐 좀 얘기를 했지만은 발달장애인과 어떤 비장애인 간에 아니면 선생님 간에 아니면 부모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평등한 입장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냐면은 발달장애인이 이성교제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매력을 느끼고 있고 어떤 이상형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하는 것부터가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이성교제를 지도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어떤 권위 위주의 그런 지도 위주의 이와 같은 가르침만을 지시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피플 퍼스트라는 그런 발달 장애인의 그런 운동 사회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모임을 갖는 그런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자조 모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조 모임들이 상당히 이제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제 천여 개의 자조 모임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발달 장애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제 내는 그와 같은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t라는 그런 표현을 발달 장애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장애인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나는 사람으로 먼저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이제 본인을 장애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서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눠보자 라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의 본인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인간된 그런 위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인식과 이해 이런 것들 어떤 관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있어서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듣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표현이 가능한 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제 이성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성경적인 이성교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립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고 말하기가 가장 기본적인 지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들을 때 평등한 관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죠. 존중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와 같은 경청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입장으로 이성교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권면의 자세인 것이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그와 같은 권위적인 그런 태도로서의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할 때 유념할 사항으로는 바로 환경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은 비장애인 중심의 편견과 차별이 혹시나 없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평등한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어떤 대우나 처우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이 돼 있었는지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또는 동료 관계에서나 어떤 교회 안에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편견이나 차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내용으로 일관된 성교육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이고 획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교육하면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성교육이 상당히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은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와 같은 교육 내용은 오히려 이성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적이고 획일적이라기보다는 쌍방 간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형의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가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욕구에 대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성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어떤 지침을 이렇게 권면하는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중요한
지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발견이 되었다면 이것은 이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욕구와 경험에 대해서 실제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정해진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런 거에 이제 치중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나름대로의 발달장애는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다루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의 연애와 사랑 불안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만난 작년부터 둘은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성이 21살, 여성이 23살이지요. 아직 더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은데 벌써부터 연애에 눈을 떠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의를 줘도 작업장에서 빈번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에 걱정이 더 깊어집니다. 작업장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비밀리에 둘이 있을 때 하니까 보호하는 입장에선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켜보는 보호자 입장에서 불안할 따름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민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남성이 21살이고 여성이 23살이면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이지 않습니까? 이성교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좀 생각이 좀 많아지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더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벌써부터 연애에 눈을 떴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에서 그러면 언제 눈을 떠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더 배워야 연애에 눈을 뜰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줘도 그리고 빈번하게 스킨십을 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다는 스킨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남성과 여성을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은 행동에 책임감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접근은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관심이나 끌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다라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기와 통제보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즉 요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적인 의사표현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좀 사라진 것과 같은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의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공공장소에서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성적 행동과 피임에 대한 방법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부분은 없죠. 예,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작업장이라는 하나의 공적인 그런 기관 내에서의 그런 연애 활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그리고 장소를 가려가면서 실제로 연애를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표현되다시피 발달 장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기 어렵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장애라는 관점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관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을 같이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공유하면서 더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무한테나 고백해서 고민입니다. 실제로 이제 표현을 이제 너무 자주 하고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도 아무한테나 고백을 너무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을 좋아해서 고민이다라고 이렇게 사례가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좀 한번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이성교제의 실패와 좌절, 상황과 맥락에 따른 표현이 갖는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한테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대상에게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을 받은 이성이 그래 나도 너 좋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표현을 했던 그와 같은 부분은 이제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이와 같은 측면을 보면은 발달장애인은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례에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하는 것과 같은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는 싶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결국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장애인의 그런 과거의 그런 행적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고려해야 하냐면은 보다 적절한 형식의 표현법이라든지 그리고 보다 적절한 방법들의 그런 거절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런 좋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비장애인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성교제를 시작을 할 때 이런 대화들을 갖다 충분히 대화를 해보지 않고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도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들을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러한 대화들이 평소에도 좀 오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로 관심이 가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바들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들은 이미 교육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립된 그런 입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러한 사례들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입장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할 수 있는 것,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져서 걱정입니다. 사춘기가 된 이후부터 자신의 성기와 몸을 자주 만집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 공원, 통학하는 시간에 몸을 만질 땐 난감한데 말려도 잘 듣지 않네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또는 아니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바지를 내린다거나 이와 같은 행동들을 우리도 이제 많이 본 적이 있죠. 간간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 이제 성적인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사안들을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떻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방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기가 만지는 것은 이거는 사생활과도 같은 부분이 있죠. 근데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그 다음 문장을 좀 보시면은 사생활과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환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발달장애인의 입장은 조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런 사생활이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욕구를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그것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금지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나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왜곡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꾸준하게 받아왔다고 하면은 본인의 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적인 그와 같은 몸을 만지는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욕구를 느낀다고 했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당히 거칠고, 그리고 사회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이들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 부모님과의 어떤 상담, 그리고 이들의 그러한 행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과도 이제 같은 부분인 것이죠.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공공장소에 신체를 보이고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순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만지는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규범 아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한 사생활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이야 라고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그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 발달장애인의 그런 사생활이나 어떤 몸을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독립된 공간을, 즉 사적인 공간을 허락하고 이제 그와 같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긴급하게는 사적인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의 이제 독립된 공간을, 사적인 공간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천을 두른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이제 본인의 그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사전에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 것 또한 가정에서의 그런 하나의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느껴질 때에는 어떤 해당 장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장애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본인의 그런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평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긴 시간.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인데,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교육, 고민이 많아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통합교육이 장애에 대한 편견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들을 때 특수학급 친구들이 계속 잠을 자거나 다른 친구를 방해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돌발 행동을 자꾸 한다고 합니다. 장애 학생의 성적인 행동은 너무 본능적이라서 통제가 어렵다고 특수학급에서 강하게 교육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비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계속 침해되거나 성적으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비장애 학생들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빤히 보거나 하는 행동, 자기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은 더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앞선 사례와 이제 좀 이렇게 겹치는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통합교육이나 어떤 통합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청장년기에 있어서 이 통합교육은 상당히 필요하긴 하지만은 준비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민을 이야기하신 선생님으로 보이는데요.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일단 무엇을 좀 볼 수 있냐면 더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히려 비장애들의 학습권이 계속 침해된다라는 그와 같은 입장,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입장이 눈에 띕니다. 이와 같은 이제 부분들에서 선생님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도 이 통합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비장애인 학생들의 어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어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와 같은 입장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관계를 이게 차등 있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차등 있게 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을 존중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차등의 입장이 아니라 평등한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상호간에 존중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처럼 준비 없는 통합 프로그램, 준비 없는 통합 교육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문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식도 상당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엄격하고 그리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일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통합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사전에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바로 대등한 관계나 소통하는 방식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장애 학생들과 그다음에 장애 학생들 간에 그런 어떤 평등한 관계성을 형성해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것을 훈련을 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특수학급 선생님들은 장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 평등하게 비장애 학생들이 어떤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 학생들의 그런 특성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 단계 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평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대한 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게 저도 이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때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성별이 다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장애가 있고 없고라기보다는 성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별 차이도 상당히 큰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성별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어떻게 평등한 관계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해서 뭔가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예비 학교 차원의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통합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의 입장, 비장애인의 입장, 이와 같은 하나의 그런 특성들을 충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교육에 임하거나 또는 예배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셨습니까? 성경적인 이성교제란 건 뭘까? 발달장애인의 그런 특성은 또 뭐가 있을까? 비장애인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다뤄야 될까? 뭐 인간에 대한 관점, 장애에 대한 관점,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점은 또 어떤 식으로 융합이 돼야 될까?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을 상당히 던지는 수준에서만 지금 강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우리의 그 섬김 가운데서 이러한 주제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야베스부, 특별히 우리 사랑부 이러한 교사 교육을 6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기회들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그것은 과제에 있어서는 그냥 지금까지 들으셨던 강의 내용들 가운데 좀 더 인상적이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다거나 뭔가 새롭게 좀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분량은 자유입니다. 예, 적어서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그리고 차장님 그리고 총괄 차장님께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소정의 상품이 이렇게 예, 제공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주 동안 이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앞으로 더 공부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지혜와 또한 지식이 넓혀져 가면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또 우리 장애인 성도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